얘 이제 238쪽에 이제 호르몬 관련 질환 중에 부신피질에 대한 게 나오네요. 부신피질이 뭐였더라? 신장의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 그 부신의 껍데기 쪽이 피질, 알맹이 쪽이 수질인데 그 껍데기 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거기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한 게 코티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을 간단하게 코티졸이라고 그러는데 그 코티졸이 과잉으로 나오는 병이 쿠싱 증후군이었죠. 또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라고 길게 써놓은 게 알도스테론입니다.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라고 써놓은 게 알도스테론이에요. 그게 과잉으로 나오는 병이 알도스테론증 그렇게 되겠죠. 안드로겐은 덜 중요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솔직히 조금은 알아야죠. 코티졸이 과잉인 병 쿠싱 증후군은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즉 당뇨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골다공증, 복부비만 각종 나쁜 증상이 다 있다고 했던 쿠싱 증후군. 코티졸이 과잉인 병 쿠싱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혈당이 높은 것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게 알도스테론이 과잉인 질병, 알도스테론증은 체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진다는 거 아시죠? 내 몸 안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짜게 먹은 거하고 똑같네.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안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수분도 많아지고 혈액량도 많아지고 혈압이 결국 올라가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만이라도 알아두시죠.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세 가지 호르몬 중 첫 번째 거 코티졸이 많이 나오는 병 쿠싱 증후군 혈당이 올라간다 하고 다른 것도 있고요. 알도스테론이 과잉으로 나오는 알도스테론증은 체내 나트륨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간다. 그럼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세 가지 호르몬이 과잉인 질병은 각각 있지만 저하되는 병 한 가지 있는 거 기억나세요? 아디손병 혹은 영어 이름이기 때문에 에디슨, 아디손. 영어로 아디손. 사람 이름이에요. 아디손스 디지즈 그래가지고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이죠. 그거는 세 가지 호르몬 이름 구별하지 않습니다.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의 이름이 뭡니까? 딱 국가고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 정답 에디손병. 당뇨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질병이죠. 그러다 보니 혈당이 상승하면서 말초 신경이나 말초 혈관 등이 많이 망가지는 병이죠. 당뇨. 신체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말초혈관, 말초신경이 망가집니다. 원인은 유전도 있고 비만도 있죠. 밑에 보면 1형, 2형 나오니까요. 표로 가실까요? 표에 보니까 1형 인슐린 의존성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거죠. 표 보시고 계시죠? 1형 인슐린 의존형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40세 이전에 어렸을 때 소아 당뇨라고 부르고 아무래도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보겠죠? 2형 인슐린 비의존성은 절대적으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성인이 돼서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40세 이후라 그랬지만 요즘은 30대에도 많이 생기죠. 2형 인슐린 비의존성 나오긴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막 의존할 정도로 이렇게 인슐린이 부족한 건 아닌데 점점점 인슐린이 부족해지죠. 임신성 당뇨는 임신으로 인해서 혈당이 좀 높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당뇨의 증상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소변도 많이 보고 높은 혈당으로 가렵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사장애로 살이 빠지고 처음부터 빠지진 않죠. 나중에 살이 빠지고 피곤하고 이렇게 기운 없다. 치료의 큰 원칙은 식이요법과 운동, 다이어트하고 똑같다 그랬었죠.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고 특히 운동의 효과를 설명해 주고 있죠. 운동을 하면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혈액 속의 당,
그 당 성분이 세포 내로 이동해서 결국 혈당을 낮춰준다. 운동이 천연 인슐린이나 마찬가지다 그랬었죠. 그렇게도 안 되면 먹는 약, 경구용 혈당제라고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경구용 혈당 강화제죠. 그럼 먹는 약으로 하다가 안 되면 결국 인슐린 피하 주사. 인슐린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된다. 인슐린은 먹으면 장내 용액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꼭 피하 주사로 맞는 수밖에 없죠. 그 간호에 대한 건 많이 했으리라 생각하고 마지막 표 아래 보시면 당뇨 환자의 응급처치로 고혈당, 저혈당 사실 다 있죠. 거기 보니까 혈당 정도에 따라 인슐린 요법은 고혈당일 때 얘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고혈당일 때 빨리 인슐린을 줘야 된다는 뜻이고, 꿀물이나 오렌지 주스 준다는 것은요, 저혈당일 때 의식이 있다면 저런 걸 먹으면 되고,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IV로 포도당을 줘야겠죠? 의식이 없는 저혈당 환자는 IV로 포도당을 주거나 혹은 인슐린과 반대되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 있잖아요. 글루카곤이요. 인슐린과 반대되는 호르몬 이름 글루카곤 아시죠? 이거를 피하 주사할 수도 있겠죠. 저혈당일 때 의식이 있다면 먹으면 되지만 의식이 없다면 입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니 IV로 포도당을 주거나 글루카곤을 주사해서 혈당을 올려줘야겠죠. 마지막 줄에 239쪽에 당뇨에 대한 마지막 설명, 반드시 당뇨 증명서나 사탕을 가지고 다녀라. 그쵸? 어디선가 의식을 잃었을 때 당뇨 환자라는 거를 빨리 알아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증명서나 또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사탕을 가지고 다녀라. 피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의 기능은 넘어가시고요. 피부 관련 질환 중에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든가 이제 뒤로 가면 뭐 아토피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간호 내용은 다 비슷해요. 선생님들이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뭐 다른 알레르기 뭐 간호 자체는 똑같다. 그 간호가 239쪽의 맨 아래 보니까 서늘한 온도를 유지해라. 그렇죠. 더우면 더 가렵죠. 서늘한 온도 유지하면서 옷을 느슨하고 청결하게 입혀라. 또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로션의 이름이 칼라민 로션이랍니다. 또 선생님들이 기본간호학 책에서 본 게 전분 목욕. 우리가 뭐 고구마 전분, 뭐 이렇게 말하는 녹말 있죠? 전분 목욕이 가려움증 완화에 전통적으로 간호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과망간산 칼륨하고 교과서에 나오니까 혹은 뭐 중조 목욕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본 게 아니어서 그렇지만 그냥 교과서에서 그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칼라민 로션, 중조, 과망간산 칼륨, 전분 등을 이용한다. 240쪽으로 오시면 그 유명한 병 대상포진이죠. 대상포진은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라는 거 아시고 그 바이러스의 이름 자체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죠. 어렸을 때 걸렸던 바이러스가 잠복, 숨어 있다가 나이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신경절을 따라 침범한다. 240쪽의 첫 번째 줄 보니까 수포성 발진 이런 말 보이시죠? 항바이러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시클로버요. 항바이러스의 이름 아시클로버. 문제집에서 이런 거 보셨죠? 대상포진에 대해서 맞는 말은 틀리는 말을 이해놓고 포진, 그게 작은 물집이 쫙 나는 건데 대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띠 모양이다 이 뜻이거든요. 포진이 띠 모양으로 쫙 나는데 양측성으로 대칭적으로 납니까? 그렇지 않다. 일측성으로. 우연히 어떤 신경절을 침범해서 그쪽으로 쪼르륵 나는 거지 양쪽으로 똑같이 나지는 않습니다. 얼굴도 이쪽만 난다든가 이쪽만 나는 거지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는 건 아니다. 신경절을 우연히 여기를 침범할 수도 있고 우연히 여기를 침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 항바이러스의 이름 아시클로버 체크하셨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눈, 귀, 코는 이제 눈의 구조, 이런 설명이 사실은 조금 어렵죠. 그림을 뭐 간단히라도 우리 한번 복습해 보시죠. 눈을
수박이라고 생각하시고 수박을 가운데를 딱 잘랐을 때 가장 바깥쪽에 각막, 유리창과 같은 각막, 뒤쪽에 흰자위가 뭐죠? 곡막. 요게 눈의 외막이었고 조리개에 해당되는 홍채. 홍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갈색, 검은색이죠. 홍채. 그 다음 거 이름 어렵죠? 뭐죠? 선모채 혹은 모양채. 제가 지금 까맣게 칠하고 있는 게 선모채, 모양채고요. 그 뒤에 있는 막을 뭐라 그러죠? 맥락막. 외워봅시다. 눈의 외막은 각막과 흰자위에 해당되는 곡막. 눈의 중간막은요. 앞쪽부터 홍채, 선모채, 맥락막. 홍채, 선모채, 맥락막. 눈의 중간막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렌즈가 있죠. 우리 렌즈를 뭐라 그래요? 수정체. 투명한 단백질의 렌즈, 수정체. 이게 혼탁해지는 질병이 백내장이죠. 이렇게 렌즈가 있고 그러면 가장 안쪽 내막은 뭐죠? 그게 바로 망막입니다. 근데 이 망막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누런 색깔 지름 한 1.5cm 정도 되는 가장 밝은 부분인 황반. 근데 이상하게 황반은 무슨 배꼽처럼 가운데가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중심와라 그러죠. 중심와 혹은 중심 오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름 1.5cm 정도의 시력이 가장 좋은 부분, 밝은 부분을 황반이라고 그러고 노화에 의해서 이 황반이 변성된다 들으셨죠? 그럼 시력이 떨어지겠죠. 50세가 넘어가면 황반 변성이 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진다. 근데 그 황반은 중심와 배꼽처럼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망막이 시세포가 있어서 물체를 감지해서 그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신경은요, 막을 몇 개 뚫는 거야? 3개요. 맨 처음에 망막, 그 다음은요, 맥락막, 그 다음은요, 곡막이었지. 그래서 3개의 막을 뚫고 뇌로 연결이 되는 거죠. 뚫고 나가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고 약간 불룩하다 그래서 거길 뭐라 그랬더라? 시신경 유두, 젖꼭지라는 뜻의 유두 혹은 시신경 원반, 시각신경 원반, 동그랗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시세포가 없다 그래서 맹점이라고 합니다. 3개가 다 같은 말입니다. 망막, 눈에 보는 기능이에요. 물체의 정보를 감지해서 그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데 그 시신경이 3개의 막을 뚫습니다. 망막, 맥락막, 곡막인데 그 망막 뚫고 나가는 부분이 볼록하다 그래갖고 시신경 유두, 시각신경 원반,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 설명 이해가 가. 근데 이 구조를 모르는 채로 이거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설명은 그림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또 241쪽에 오면 방수라는 말이 보이는군요. 방수 이따 나오겠지만 241쪽에 동그라미 4번 방수는 물이죠. 물 숫자인데 눈물인가요? 아니요. 방수는 눈물 아니고 눈 안에 있는 말하자면 윤활유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수, 눈 안에 있는 윤활유인데 요거의 압력이 높아지는 병이 녹내장이죠. 방수, 눈 안에 있는 윤활유 역할인데 방수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녹내장이라고 좀 이따 나옵니다. 네, 그럼 결막염 패스하고 백내장 보겠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어이구 이거 안 줄길 잘했다. 요거 렌즈, 수정체가 혼탁, 뿌얘질 뿐이지 사실 아프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수정체가 혼탁돼서 뿌얘지고 잘 안 보이는 거, 노화에 의한 것 뿐이지 아픈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는 통증이나 출혈 등을 관찰하고 안압, 눈의 압력이 높아지는지 잘 봐야 되고 안압이 올라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될 텐데 안압이 올라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눈 수술 후 간호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백내장 수술 후 간호랑 녹내장 수술 후 간호가 다르지 않죠. 눈 수술 후에 안구 운동을 하면 수술 부위가 터질 수 있으니까요. 안구 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대를 하는데 안대를 살짝 밀착한다는 거 아시죠? 안대를 그래서 압박한다 그러면 안 되고 압박까지는 아니고 눈알 못 움직이게 살짝 밀착해서 드레싱을 하게 되겠죠. 수술 한쪽 눈만 했다면 수술 한쪽으로 누우면 압력이 몰려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누워서 수술한 눈을 어찌 보면 위로 올려서 덜 아프게 해야 되겠죠? 수술해서 아픈데 그쪽으로 누우면 더 아프잖아요. 그럼 안압 상승을 잘 관찰해야 되고 안압 상승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다 아실 거고 녹내장으로 갑니다. 녹내장 아까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눈 안에 물, 그 이름 방수, 방수의 압력, 즉 안압이 올라가는 병이라고 그랬죠. 안압의 정상이 얼마냐면요 10에서 20, 단위는 혈압하고 똑같아. 밀리 HG입니다. 안압의 정상 10에서 20 밀리밀리 HG인데 그 20 넘어가면은 이제 안압이 높다 그런데요. 근데 이거는 심각해. 왜냐면 높아진 압력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고 242쪽에 니은 보고 계시죠? 시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고 막 시야가 좁아지고 막 뿌옇게 보이는 건 물론이고 막 시력 떨어지고 무지갯빛이 아롱아롱 보여. 뭔가를 딱 봤는데 그 옆으로 막 무지갯빛이 보이는 무지개 잔상, 남아있는 상이란 뜻이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눈도 아파. 그리고 실명. 백내장으로는 뿌열 뿐이지 실명되지 않는데요. 녹내장은 실명되기도 합니다. 치료는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약으로서 안압을 낮출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약이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공부합시다. 지금 축동제라 그랬죠. 축동제라 하면 여기 홍채가 벌어지면 동공이 커지는 거고 산동제. 요 홍채가 이렇게 오그라들면 동공이 작아지는 축동제예요. 근데 홍채가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조리개가 닫히듯이. 그러면 눈의 구조상 여기에 공간이 생겨. 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방수가 배출이 돼요. 우리가 지금 눈의 입체 구조를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축동제. 홍채가 오므라들면서 동공이 작아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벌어지면 산동, 이렇게 오므라들면 축동인데 그렇게 하면 구조상, 눈의 구조상 어떤 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방수 배출을 많이 해줘. 그럼 선생님 안압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요. 방수가 배출이 잘 안 되거나 양이 많으면 안압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구조상 축동제를 써서 공간이 생겨서 방수가 배출되면 안압이 떨어지죠. 그래서 혹시라도 녹내장의 치료제를 물으면 축동제, 동공을 축소시키는 약이란 뜻인데 동공을 축소시키면 어떤 모양체의 근 움직임에 따라 방수 배출이 증가해서 안압을 떨어뜨린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요약집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축동제, 동공을 축소시키는 약. 공간이 생겨서 방수 배출을 증가시켜서 안압을 떨어뜨린다. 노란색 네모박스 안에 안과 수술 후 간호는 아까 우리 했던 얘기. 안압이 올라가는 행동하지 말아라. 오, 항관 변성 나왔다. 아까 황반이 뭐였죠? 눈의 어디에 있습니까? 망막에. 가장 안쪽인 망막에 이 황자가 누를 황자야. 가장 밝은 부분으로서 시력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 배꼽처럼 중심화가 있다고 했는데 50세 넘으면 그 황반이 좀 퇴화된대. 퇴화돼갖고 잘 안 보이는데 변수는 그러니까 나이예요. 그럼 황반 변성의 증상이 뭐냐 그랬을 때 선생님 요걸 뭐라 그러더라? 변형시. 아마 이따 보면 나올 거예요. 변형시 또 하나가 중심암점인데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 체크무늬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직선으로 쫙쫙쫙쫙쫙 체크무늬 보이죠? 근데 황반 변성된 사람은 이게 물결 치듯이 보인대. 체크무늬 같은 게 똑바로 안 보이고 물결 치듯이 변형되어서 보이기도 하고요. 중심암점은 까맣게 가운데가 갑자기 안 보이는데 이런
전체가 보여야 되는데 중간에 까맣게 중심 암점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황반변성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출판사에서 다루고 있어요. 황반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눈의 가장 안쪽막인 망막에 있는 가장 밝은 부분인데 노화에 따라 퇴화돼서 어떤 증상이 있다고요? 변형식, 물결 치듯이 보이는 거, 중심 암점, 어떤 거에서 가운데가 까맣게 안 보이는 걸 말합니다. 간호 별거 없어. 자외선 많이 맞으라고요? 아니요. 자외선 차단. 근데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라는 말은 백내장, 녹내장 다 나와. 그러니까 눈의 보호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다 강조합니다. 귀로 가겠습니다. 귀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쉽고요. 귀 수술 간호가 참 재밌는 게 눈 수술 간호랑 비슷해. 243쪽에 귀 수술 후 간호가 노란색 박스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눈 수술 후 간호랑 아주 비슷해서 헷갈릴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 역시 귀로 압력이 올라가는 걸 예방해야겠구나. 눈 수술하고 눈으로 압력 몰리는 걸 예방하듯이 귀 수술로 귀로 압력이 몰리는 걸 예방한다. 또 귀는요, 듣는 귀는 청각 기능도 하지만 평형 기능도 하죠. 그러니 귀 수술하고 나서 청각 기능이 떨어져서 안 들리는 것도 걱정이지만 평형 기능이 떨어져서 어지러워갖고 넘어지거나 그런 걸 주의해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시험 문제 그렇게 낼 거 아니야. 귀 수술로 간호로 옳은 것은 어지러움증에 대비하여 침상 난간을 올려준다? O. 귀 기능이 청각과 평형 기능이니까요. 244쪽에 가면 이제 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중이염을 장액성 중이염, 또 우리 교과서에서는 무슨 화농성 중이염 그렇게 하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장액성은 삼출물이 많다는 뜻이고 화농성은 고름이 많다는 뜻인데 그걸 구별해서 시험 문제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중이염일 때 어떤 수술하는지 궁금하네요. 디귿을 보세요. 중이 안의 염증 때문에 삼출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막을 절개해서 그걸 꺼내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고막을 절개해서 그 안에 삼출액 같은 거 빼내고 꿰매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압력이 높아지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메니에르병이 아주 떡상하고 있는 시험에 실제로 나왔고 또 나올 것 같아요. 메니에르병은 일단 내의 질환이다. 내이 그러면은 안쪽 귀란 뜻이죠. 선생님, 내이 안쪽 귀에 림프액이 좀 있대요. 근데 림프액이 부족한 거냐 과다한 거냐, 과다한 걸로 이해하세요. 내이 안에 림프액이 많아서 거기 보니까 내림프 수종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숫자가 아마 물숫자일 텐데 여긴 없구나. 아무튼 내림프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메니에르병의 간호로 저염시기가 간호사 시험에 나왔어. 이거 곧 우리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메니에르병, 내이의 질환인데 내이 안에 림프액이 과다하다고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왜 수분을 빼려면 선생님 저염식이야 고염식이야? 저염식이잖아. 마치 고혈압 환자처럼 싱겁게 먹는 게 간호입니다. 얼마나 어지러운지 세상에 증상 보세요. 구역질 구토가 날 정도 현기증. 그걸 현훈감이라 그러죠. 현훈. 이명. 귀에서 이상한 울리는 소리도 들리고 귀도 잘 안 들려. 난청도 있고 당연히 어지러우면서 균형장애 증상이 있겠죠. 간호로는 또렷한 게 없어. 그냥 너무 어지러우면 덜 어지러운 약 먹고요. 쉬면서 저염시기를 통해서 내에 있는 림프액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호해야 됩니다. 코에 대해서 코피는 응급간호 시간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피에 대한 것은 응급간호 내용대로 하시고 우리 후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6쪽에 가니까 인후. 선생님, 인후가 뭐야? 인두와 후두. 우리 이제 목구멍 그렇게 말하죠. 인두, 후두. 후두염은 이제 인두염 보통 목감기보다 더 진행된 걸 말하죠. 246쪽에 후두염, 급성 후두염의 치료 및 간호 보니까 되도록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후두를
자극하지 말라는 거죠.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하면서 공기를 습하게 하는 것은 모든 염증에서 공통이잖아. 특히 호흡기계 염증은 호흡기계 자극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습도를 높이잖아요. 그리고 후두 염증인 사람은 이런 소리가 나면서 본인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정, 이런 말도 언급하고 있죠. 만성 후두염이든 급성 후두염이든 선생님 담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금연 너무 중요하고요. 어머, 정상 체중이 여기서 왜 나와? 아까 우리 역류성 식도염 얘기했죠, 선생님. 역류성 식도염이 위에서 위산 같은 거 섞인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세상에 그게 인두나 후두 쪽도 분명히 자극한대요. 그래서 아까 복부 비만 얘기했죠. 복부 비만이 위를 압박해서 역류시키고 그게 인두나 후두 쪽으로 신트림이 가슴 아리가 쫙 퍼지면서 후두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머 과식하고 뭐 야식하고 살찌는 거하고 후두염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보나마나 다음 중 후두염과 뭐 관련 바른 설명은 이래놓고 복부 비만, 야식, 과식, 위산, 역류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렇게 상상해 놓으시면 되죠. 편도는 뭐죠? 편도는 인두 근처에 무슨 기관? 림프기관. 우리 좀 전에 인두, 후두 그 얘기 했잖아요. 목구멍 인두 옆에 림프기관이 있어요. 그걸 편도라 그래요. 우리 목감기 걸리면 의사가 입 벌려봐라 그래서 아 하고 나면 목구멍 따끔따끔한 거 있죠. 그게 요 편도가 부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인두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하면 그 옆에 무슨 기관? 림프 기관인 편도가 바쁜 거예요. 얘가 과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너무 과부하 걸리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이 편도를 절제하는 수술도 한다 그랬죠. 어른들은 안 해요. 인두 옆에 있는 림프기관인 편도가 자꾸 과부하 걸리면 어린애의 경우 절제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두 근처니까. 그래서 음식물 같은 거 뭐 부드러운 거 먹어라. 또 수술하고 나서는 선생님 온찜질, 냉찜질이 좋겠네. 거기 잘라냈으면 출혈될 수도 있으니 아이스 칼라. 그래 그 시험에 나왔잖아요. 편도 절제 수술하고 나서 어떤 간호가 필요합니까? 아이스 카라. 우리 옷깃을 카라라고 그러지. 그거를 얼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둘러줘서 냉찜질, 냉요법을 하는 거겠죠. 네,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